여러분 고생 많죠. 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물권편 정리 다 끝났죠. 오늘은 이제 채권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로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 찍으면 한 개, 길게 찍으면 한 개, 짧게 찍으면 두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핵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은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채권. 어떤 권리란 뜻이죠. 남의 빚의 자인데 남의 빚을 받을 권리, 뭐 이렇게 보통 이해할 수, 한자로 쓴다면. 그래서 영어로는 obligation입니다. 이건 의무란 뜻이죠. 의무.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인이 채무자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돈을 갚아라, 물건을 뭐 지급해라, 뭐 이런 건 특정한 행위죠. 부자이라는 건 어떤 걸 하지 마라, 그런 거 할 수 있죠. 주로 자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상대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정한테 뭘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obligation. 그런데 요 채권, 우리말은 똑같습니다. 글자가. 근데 한자는, 채자는 똑같은데 권자가 종이 권자예요. 영어로는 본드입니다. 제임스 본드의 본드. 본드라는 것은 일종의 증권입니다. 증권.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나 특수법인 뭐 이런 데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권리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권리가 들어있는 증서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 국민주택 채권이요. 국민주택 30만원 적겠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일종 국민주택 채권이요. 30만원에서 발행일이 있고 상환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일 90년도였는데 95년도 11월 30일에 상환일인데, 요거를 95년도 11월 30일에 가져가면 30만원을 주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미리 사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주고 채권을 받는 거예요. 나는 5년이 지나야 이 채권에 대해서 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채권입니다. 이런 걸 본드라고 불러요. 우리말은 똑같지만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 분야인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돈을 빌려줘 안 갚는다 하는 건데, 여러분 채권을 추심한다 말 듣죠? 채권 추심 분야. 이건 무슨 뭐 신용정보회사, 무슨 고려신용정보, 뭐 세한신용정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5대 신용정보회사가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바로 채권 추심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추심한다는 자체가, 이 채권이 바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민법 배우려는 그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돈 못 받았다고 하면 차용증 받죠? 못 받은 돈, 대여금 빌려준 돈입니다. 여기 떼인 돈, 뭐 이런 것들이 다 돈에 관계된 거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10년에 걸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위자료를 안 준다. 위자료 뭐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겠죠. 위자료 지급 청구권, 채권이죠. 그 다음에 물품 대금이나 용역 대금이나 공사 대금을 안 준다. 두 번째이겠죠. 뭐 이런 것들도 대체로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 겁니다. 내가 물품을 공급했는데, 공사를 해줬는데, 어떤 노가다를 해줬는데 돈을 안 준다. 돈 내놔 할 수 있잖아요. 대금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채권이 있으면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재판을 걸 수 있죠.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조정조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판결문을, 정식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받거나, 조정조서를 받거나, 뭐 아니면 화해조서를 받거나, 아니면 정식 판결문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무조건 10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양육비를 안 준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채권입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이거는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것들은 다 채권에 관계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보통 교재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채권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은 계사 부불이다. 계사 부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사부불이다. 대리가 안 되는 행위는 사사부불이요. 요 사는 사실행위입니다. 아시겠죠? 대리가 안 되는 행위는 사사부불, 채권의 발생 원인은 계사부불, 사부불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채권의 발생 계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주로 법률행위의 대표가 계약이죠. 그 계약에서 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계약에서. 예를 들면 집을 사고 판다. 서로 채권 채무 발생하죠.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가 내한테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죠. 쌍방이 권리를 갖고 쌍방이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쌍방이 의무를 간다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받는다. 서로 그러면 그건 유상입니다.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팔겠다, 상대방은 사겠다. 청약과 승낙이란 두 개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낙성이라는 말은 낙은 승낙이라는 뜻입니다.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낙성계약. 그러니까 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 계약,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있는 이 계약에는 15종의 전형계약이 있어요. 아주 표준화된 계약을 이렇게 되나 자주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불러요. 그 15종의 전형계약은 다 낙성계약이다. 자, 15종의 계약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 사무관리 설명지 있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 부재 중에 재산을 사람이 그 집 수도를 고쳤다. 수도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의무가 없습니다. 세준 사람이. 도의적으로 해준 거야. 그런데 결국엔 이것이 법률에서 민법에서 사무 관련 이름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세준 사람이 집주인에게 수리비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입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그 이득에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포인트는 여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고 여기는 의무 없입니다.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원인 없이는 부당이득, 의무 없이는 사무관리입니다. 타인의 삶을 대신 가르쳐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통장에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돈이 들어왔다. 이거 봐, 상대방이 주인이 돈 입금시킵니다.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돈 돌려줘야 됩니다. 안 돌려주면 그건 형법상의 횡령죄가 돼요.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사부, 이제. 그 다음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불법행위는 제가 설명했는데, 요거는 상당히 양이 많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가실로 인한 위협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요건이 5가지가 있죠. 가해자에게 고의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고의가실의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채권자 채무자가 구분이 잘 될 때 있는데 여기서 채권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 맞은 사람이 채권자예요. 왜 맞은 사람이 돈을 가해자한테 돈 내놔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죠. 소송이 들어가면 원고가 돼요. 그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이 과실 있음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은 채권자, 원고에게 있다. 원고에게 있다. 그 다음에 가해자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책임능력은 불법행위 책임능력이죠. 불법행위 능력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위협해야 됩니다. 위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타인에게. 그 다음에 이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죠. 전혀관계 없다면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A가 B를 밀었는데 재수없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주 경매에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원래 다른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관한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죽었다. 그럼 인과관계 없잖아요. 그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줄 필요 없어요. 다만 밀어서 넘어진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 있지만 죽음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인과관계예요.
자, 그래서 요건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의 요건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 불법행위는 5가지 요건이 있다. 그 다음 손해배상 방법 중요합니다. 자, 손해배상은 뭘 해줘야 되느냐? 어떤 법을 해줘야 되느냐?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고 비재산적 손해도 배상해줘야 된다. 여기서 비재산적 손해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 또는 위자료입니다.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을 위로하는 돈, 이게 위자료야. 그 다음에 금전으로 물어준 게 원칙입니다. 원상회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뭐 창문을 깨뜨렸다. 창문값이 30만 원이면 돈으로 물어준 게 원칙이 되는 거죠. 창문을 갈아 끼워준 게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니. 알겠죠? 사람을 다치게 했다 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치료비가 일주일에 보통 70만 원이 통상손해입니다. 이 통상손해 나오죠? 그럼 사람이 진단 일주일 나오면 통상손해가 손해배상 70만 원 정도를 물어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통상손해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배상책이 있다. 이 채무자는 가해자예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책임이 있다. 자, 여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특별손해는 뭐냐면, 자, 특별손해죠. 특별한 사정 또는 사유로 발생한 확대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경변갑의 순찰 중에 입주민의 발을 받아 상해를 입었는데 진단이 예를 들면 2주 났다 칩시다. 그 입주민이 축구 시합을 앞둔 선수다. 축구 선수인데 내일 모레 시합이 있다. 그런데 시합을 못 뛰게 됐다. 그런데 그 선수라는 사실을 알고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 축구 선수가 있는 손해를 막심하죠. 보통 2주 손해 14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별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대세나 임영웅이 있죠. 예를 들면 임영웅이하고 아파트 주민 경비원이 싸우다가 임영웅이 목살을 잡아가지고 임영웅이 노래를 못 부르게 됐다. 그래서 사콜에 출연을 못하게 됐다. 또 어떤 공연을 못하게 됐다 하면 그 물어줘야 될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일에 그 경비원이 임영웅이라는 걸 알았다면. 몰랐다면 똑같이 통상손해 주면 됩니다. 늘어주면 됩니다. 임영웅이 지금 CJ에서 지금 100억에 스카우트 한단 말이죠. 9월 15일인가 TV조선하고 계약이 끝나요. 임영웅이 지금 몸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최소 100억은 돼요. 그 사람이 공연 한번 나가면 아마 요새는 한 3천에서 5천 받을 거예요. 아직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저명 인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돈을 많이 물어줄 경우 생깁니다. 이게 특별손해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채무자와 채권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자,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를 밟았다. 경비원이 순찰 돌다가 고객의 주민의 발을 밟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비원이 잘못한 거죠. 100% 과실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좀 좁은 길인데, 순찰 도는데 어두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주민이 일단 발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경비원이 어두워서 못 봐가지고 발을 밟았다. 이러면 주민한테도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과실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죠. 채권자가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건 의무예요. 단 과실의 비율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자, 발을 쭉 내밀고 해서 진단이 3주 났다. 그러면 과실은 피해자에게 분명히 있다고 조사됐어요. 그럼 과실 비율은 몇 프로냐? 이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해요. 그래서 그 과실 비율이 30%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20% 될 수도 있고 40% 될 수도 있어요. 그 주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과실의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과실의 비율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똑같아요.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예를 합의하잖아요. 합의하면 그걸 끝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준 보험금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부족해. 그럼 민사소송 걸 수 있어요. 소송 걸면은 이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내 과실이 30% 정했는데 법원에 가니까 당신 과실이 20%다 그러면 10%를 보험회사부터 받을 수 있죠. 과실의 비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할 때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다. 예를 들면 한 놈을 말이 좀 이상하네. 한 사람을 세 놈이 동시에 좁혔다. 막 순차적으로 또 거의 동시에 막 폈다. 그러면 세 명이 연대해서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치료비가 300만 원 왔다.
그러면 3명이 누구든지 간에 한 명이 300만 원 물든 3명이 100만 원씩 나눠 물든 어쨌든 3명이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연대 채무가 있는 거죠.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권의 발생 원인 계사 부분인데 채권의 발생 원인이 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법정 채권의 발생 원인.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사무관리 법률 규정이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처분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불법행위도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요 세 개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데서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라고 부르고 계약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당사자 의사로 하는 거잖아. 이거는 약정이라 해가지고 약정 채권의 발생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채권의 발생 원인이 다른 하나는 가면 답이 계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경비 지도자 갑은 야간 경비를 서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을의 발을 시술을 받아 발가락에 부러졌다. 이 사고로 경비 지도자보다는 경비가 낫겠죠. 이 사고로 을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끼쳤다. 갑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갑은들에게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해 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을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갑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배상 책임입니다.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야. 아까 임영웅 축구선수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을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를 참작할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과실이 있을 때는 직권조사상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에게 과실은 침입다. 자, 내가 원고에게 침입했다고 했어요. 을이 누굽니까? 을? 피해자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피해자 또는 채권자에게 책임이다. 돈을 밀어줄 대상은 갑, 이게 채무자입니다. 예, 여기 가해자면서 채무자. 을은 피해자면서 채권자. 그 다음에 원고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다 맞는 말이죠? 자, 통상손해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경비계약을 위반한 유형이요. 여러분 경비업체에 들어가서 여러분 경비지도사 일을 하게 되거나 경비원을 일하게 될 때 경비업체가 어떤 행위를 위반했다. 경비계약 그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의 내용대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자, 여기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크게 세 가지에다가 채권자 지체라는 네 가지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 자, 이행지체입니다. 제때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경비원을 파견해서 일을 시키고 해놓고 경비원을 모집 못해가지고 1월 10일부터 했다. 그럼 이행지체잖아요. 그렇죠? 이행불능은 완전히 이행 자체를 처음부터 통째로 못한 거예요. 1월 1일부터 했는데 경비업체가 12월 20일에 도산했어요. 계약한 경비업체가. 망한 거죠. 그럼 이행불능이야. 그 다음에 불완전 영역 시험이 잘 나와요. 이행은 했는데 완전한 이행은 못했어요. 반쯤 이행하고 반쯤 이행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적극적 채권 침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이 알아둡니다. 적극적 채권 침해 이꼬르 불완전입니다. 예를 들면 10명을 인원을 경비를 파견했는데 5명만 파견해서 경비했다.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경비원이 근무 태만해가 고객이 물건이 절도당했다. 자전거 없었다. 근무 태만이잖아. 경비원이 철저히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딴짓했다. 잤다. 불완전이에요. CCTV가 고장나서 물건을 절도당했다. 자동차가 다 파손됐다. 기계경비업체의 불완전이행이죠. 자, 불완전이행 세 가지 설명했고, 예를 들면 우리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맡겼는데 중간에 중요한 물건이 중간에 깨져가 도착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불완전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1,000만 원 빌리고 이자를 월 1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자를 쭉 주다가 마지막 이자 12개월치 이자를 주로 그 계약기간 말대로 주로 갔더니 채권자가 일부러 자리를 비우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 날짜에 갔는데 채권자가 일부러 피해서 돈을 내가 이자를 지금 못했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채권자 지체예요. 이행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제때 지금 못했다 가지고 예를 들면 또 한 달이 밀렸다고 치면
마지막 12개월 이자는 12개월 이자 말고 그 다음에 한 달 지연된 이자 있죠. 12개월 말이 계약이 끝난 날이라고 치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채권자가 지가 일부러 피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지장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기간만큼은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5번까지는 거의 다 채무자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고 6번은 채권자의 책임,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음 채권의 소멸 원인입니다. 채권이 발생했으면 소멸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7개 외워야 됩니다. 다음 중 채권의 소멸 원인을 볼 수 없는 것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담보 제공이 나왔어요. 담보 제공 없죠. 담보 제공이 답이에요. 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의 회수가 더 쉬워지는 거죠.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채권 소멸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변제입니다.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변제인데 대물로 갚는 경우 있어요. 대물로. 이건 대부분 건축 현장에서 많은데 내가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분양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예를 들면 전기공사 업체한테 돈 3억 받을 거 있는데 전기공사 업체가 분양이 다 된다 하면서 야 아파트 한 채 줄게 니 이거 대신 받아라. 그러면 전기공사 업체가 3억 대신에 아파트 한 채 받으면 이 대물 변제. 그럼 채권 소멸된 거지. 그렇죠? 공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싸웠을 때 예를 들면 진단이 3주 나는데 한 200에서 250만 원이 적당한 합의금인데 피해자가 한 1000만 원 달락한다. 그러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 법원에 가서 한 300만 원 정도 공탁을 해요. 공탁을 하면 해서 상대방이 그걸 수령해 가면 그 채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상계는 퉁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퉁치면 끝나는 거죠. 돈 100만 원하고 휴대폰 한 대하고. 제가 최근에 휴대폰 갤럭시 Z 플립 3로 바꿨습니다. 1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돈 120만 원 내가 줄 거 있다. 그 대신에 그럼 내가 이 휴대폰 줄게. 120만 원 퉁치자 하면 이게 상계가 되는 거지. 자, 경계입니다. 경계. 이거는 고칠 경자 다시겠죠. 이거는 구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 줄 거 있는데 야, 내가 이 100만 원 대신에 내가 지금 자전거를 좋은 거 한대 말이야. 한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이 자전거로 이 100만 원 대신 하면 안 되겠나? 상대방이 오케이. 이러면 100만 원 채무는 없어지고 자전거를 줄 의무 이게 발생하는 거지. 그 대신에 얘를 대줄게. 경계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경계입니다. 면제는 채권자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니한테 받을 돈 안 받을게. 끝나는 거예요. 맞다지. 자, 혼동은 두 가지 권리가 도로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 하나의 권리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권리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세보증금 1억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2년 동안 살고 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전세보증금 1억인데 그 아파트가 2억 정도 가는 거야. 근데 집주인이 좀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단 사람이 야 전세보증금 1억 끼고 내 돈 1억 줄 테니까 집 내한테 팔아.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내가 임대차 보증금 1억 받을 권리는 소멸되죠. 그 대신에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걸 혼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쉬운데 경계, 혼동 두 가지 잘 알아둡니다. 경계, 혼동, 채권의 소멸. 다음 민법상 전형계약입니다. 15개 있다고 그랬죠. 유명계약인데 민법에 이름이 있다 해서 유명계약이요.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계약, 종신정기임계약, 화해계약, 여행계약. 여행계약은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너무 분쟁이 많으니까 최근에 들어갔어요. 원래 14개였는데 여행계약이 들어가서 15개로 늘었습니다. 다음 주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5개 봐야 되겠죠? 중개계약 없잖아.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장 흔하게 보는 건 매매계약이죠. 그 다음에 내 물건을 남한테 공짜로 거의 주는 거, 거의 증여계약이에요.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거예요. 돈을 맞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사무실하고
상대방이 하지 못해라고 맞바꾼다. 교환계약. 자, 이 소비대차, 사용대차 두 개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소비대차, 사용대차죠. 자, 소비대차는 일반적으로 돈 빌린 거예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잘못 적었네. 여기 잘못 적었어요. 이게 사용대차입니다. 9번, 8번 내용이 바뀌었네. 자, 이건 사용대차입니다. 9번.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하고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를 친구한테 일주일만 빌려줄게. 그럼 일주일 뒤에는 그 자전거를 반환해야 되죠. 바로 이게 사용대차예요. 대부분 무상입니다. 야, 네 자동차 일주일 빌려줄게. 일주일 돌려줘. 그 사용대차. 대부분 무상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대차, 요거 소비대차입니다. 8번. 사용계약 소비대차는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걸 약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포인트는 동종동질 동량의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10만 원을 빌렸어요. 한 달 뒤에 갚기로 했어요. 그 돈 갚을 때 그 돈 그대로 갚을 필요 없죠. 만 원짜리 10장을 줘도 되고 1000원짜리 100장을 줘도 되고. 그렇죠? 10만 원짜리 수표를 줘도 되겠죠. 그게 바로 동종동질 동량의 물건이에요. 이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자,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여러분 다 아는 거고 고용계약 다 알죠. 도급계약은 여러분 경비 업무의 도급, 이건 다 도급계약이죠. 아파트 업체로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경비 업무 도급을 받았다. 그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하고 경비업체와 사이에 맺은 계약 도급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체가 경비를 고용했다? 그건 고용계약이에요. 현상 광고는 김연아 같은 경우. 김연아 삼성전자 에어컨을 광고한다. 광고입니다. 광고계약이죠. 그래서 임영웅이 광고를 열 몇 개 땄죠? 쌍용차 렉스턴 광고, 정호 정수기 광고, 별 광고 다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영웅이 뜬 광고는 대박 났죠? 그 다음에 위임계약은 대체로 변호사 선임계약이 위임계약이에요. 변호사 선임계약은 위임계약이다. 사무이체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의 보관계약은 임치계약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물건 보관 창기 많죠? 물류창고. 거기에 내 물건을 보관해주면서 보관해주고, 일정 기간 전 물건을 찾아오는 거 임치계약입니다. 자, 그 중요한 거, 조합. 조합은 민법상의 계약이 하나다. 이게 헷갈립니다. 조합이 무슨 계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골에 물건 같은 거, 예를 들면 택배 주문하면 무슨 조합이라고 오죠? 영농조합. 그 조합 보잖아요. 그 조합은 특별법상에 권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 계약의 준말입니다. 여기서 조합은 뭐냐면 동업계약이에요. 둘 이상의 사람이 출자해가지고 동업을 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게 하는 동업계약을 조합이라고 부른다. 이거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됩니다. 종신정기금은 평생 동안 내가 니한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니한테 돈 같은 걸 줄게. 이게 종신정기금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자, 그 다음에 화해계약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굴 때렸어요. 자, 3주 지났는데 200만원 받고 민사행사 이제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 합의서 쓰죠? 그게 화해입니다. 그게 합의서라고 썼지만 법률상으로는 화해야. 민사상 화해입니다. 화해 계약의 준말로 보면 돼요. 형사로 보면 형사합의서고 민사로 보면 화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행계약. 여러분 여행사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이거는 상법에 나온 계약이니까 민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전형계약 아니에요. 민법상 계약에서 주의사항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놔두시고.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 또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죠? 계약에 관한 내용은 임의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당연하죠. 계약은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의법규가 원칙입니다. 임의법규입니다. 강행법 규정이 없습니다. 전형계약이 비전형계약보다 우선한 것은 아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민법에 15개 적혀있다 해서 비전형계약보다 우선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개계약이 매매계약보다 순위가 밀린다. 그건 아니에요. 당사자 의사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리 지배하기 때문에 전형계약이든 비전형계약이든
당사자 의사가 합치만 되면 그 계약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다. 매매 교환은 유상상 무계약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겁니다.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아까 설명했죠. 경비업은 도급계약. 자,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이 없다. 자, 아까 무슨 영농조합은 권리능이 있어요. 근데 민법상은 앞에 말이 붙어야 돼. 민법상은 조합은 권리능이 없어요. 왜? 조합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조합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거 설명했죠? 자, 민법상 경비계약에 대한 설명. 경비계약이죠. 여러분, 경비지도사가 되거나 경비원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경비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경비계약은 도급계약이다. 맞죠? 경비업자는 계약상의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이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 줄여서 선관의무라고 불러요. 선관의무. 자, 경비업자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경비를 한다고 치면 내 집하고 똑같은 정도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선량한 관리자 주임이에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관리한다. 그보다 약한 단계의 의무. 아시겠죠? 도격은 경비계약상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할 수 있겠죠. 아까 채무불이행 유인이 나왔죠. 뭐 이행지체가 됐다. 뭐 이행불능이 됐다. 또는 불완전 이행이 됐다.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경비원이 경보물을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경비업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경비업법에 나온 얘기잖아요.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게 사용자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경비업체의 고의과실이 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경우는 사용자 책임이다. 맞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입니다. 경비업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경비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경비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규정이 정해질 수도 있고 특별법인 민법의 특별법인 경비업법의 규정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업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경비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경비업법에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 근거한 책임입니다. 민법에는 원래 아까 불법행위한 책임이 있었죠. 불법행위가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물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경비원이 가해자잖아. 그러니까 원래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무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과실책임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경비원의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민법 또는 경비업법에는 사용자 책임 규정을 통해서 경비원의 관리 감독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적혀있다는 거죠. 다만 그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임을 다했다. 그때는 책임 안 져도 돼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순찰 갈 때는 어떻게 돌아라. 누가 시비 오면 절대 싸우지 마라. 충분히 교육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경비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33분인데 채권편은 이건 1편을 이걸로 마쳐야 되겠네요. 사례 연구 줄하고 기출문제는 2편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잘 이해하나 여러분 사례 연구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편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저는 조금 이따가 경찰청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봐야 돼서 2편은 갔다 와서 저녁에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도록